내 남편 강태민은 바람을 피웠다. 그 사실이 아프긴 했지만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말로 내 심장을 먹게 한 것은 내 딸 하나였다. 지난 16년간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단 하나의 이유라고 믿었던 내 딸. 법정 안 판사님이 물었다. 부모님 중 누구와 함께 살고 싶니? 그 순간 내 딸 하나는 기다렸다는 듯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엄마랑 살기 싫어요. 엄마가 미워요. 아빠랑 체리 아줌마랑 살고 싶어요. 체리 아줌마. 내 남편의 여자이자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윤체리. 그 말을 듣는 순간 맞은편에 앉은 강태민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저 비웃었다. 그래, 알겠다. 그들이 이미 선택을 끝냈다면 나 역시 더는 붙잡지 않으리라. 하지만 누구도 내가 포기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조용히 그들이 자신의 선택 속에서 스스로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이니까.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은 환한 조명으로 가득했지만 그 온기는 단일도 느껴지지 않았다. 차가운 백색 형광등 불빛이 얼음장 같은 얼굴들 위로 쏟아져 내렸다. 한때 내가 가족이라 불렀던 얼굴들 위로. 나는 피고인석에 앉아 두 손을 꽉 마주 잡고 있었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긴장 때문이 아니었다. 무너져 내리는 심장을 붙들기 위해 온몸이 상처로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을 뿐이다. 내 앞에는 내 딸 강하나가 앉아 있었다. 내 평생을 바쳐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던 유일한 존재.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나와 등을 돌린 채 얼굴이 벌개지도록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 눈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탕, 탕, 탕. 의사봉 소리가 단호하게 공간을 갈랐다. 판사님은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눈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강하나 양,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나는 고개를 돌려 하나를 보았다. 찰나의 순간 나는 바보처럼 희망했다. 아이가 망설이기를, 나를 돌아보기를, 이 지독한 연극을 멈추는 무언가를 말해주기를. 하지만 내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하나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나를 향한 고발장 같았다. 날카롭고 격렬하며 모든 것을 벗겨내는 듯한 날것의 소리. 엄마랑 살기 싫어요. 엄마가 밉다고요. 엄마는 늘 촌스럽고 초라해서 친구들한테 창피하단 말이에요. 저는 아빠랑 체리 아줌마랑 살고 싶어요. 아줌마는 예쁘고 세련됐고 저를 더 잘 이해해줘요. 제발 아빠랑 살게 해주세요, 판사님. 나는 숨이 멎었다. 아이가 아빠를 선택해서가 아니었다. 지난 16년간 새 신발부터 낡은 책 한 권까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며 아이의 모든 것을 채워주려 했던 나를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강태민이 천천히 팔을 뻗어 하나의 어깨를 감쌌다. 그는 마치 버려진 아이를 감싸는 관대한 아버지인 양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장님, 이것이 제 딸의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저와 제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이 우리 하나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익숙했던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딸아이가 열이 펄펄 끓을 때 밤새 잠 못 이루며 함께 걱정했던 그 얼굴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만이 남아있을 뿐. 그때 내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고통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차갑고 메마른 웃음. 조정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멈췄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누군가는 미간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다. 알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조정실을 갈랐다. 하나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든 아이의 눈동자가 당혹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제 나 사랑 안 해? 엄마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쉽게 포기해? 엄마 정말 이기적이야.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갓난아기 때부터 품에 안고 매일 밤 이불을 덮어주고 성적이 떨어졌을 때나 어둠을 무서워할 때마다 끌어안아 주었던 내 아이를.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 엄마 이기적일 수 있어. 하지만 선택은 네가 했잖니. 나는 네 선택을 존중할 뿐이야. 판사님, 아이의 뜻에 따라 주십시오. 내 말이 끝나자마자 한때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윤채리가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하나를 끌어안고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콤하게 속삭였다. 우리 하나 울지 마. 아줌마가 있잖아. 아줌마가 우리 하나 사랑하는 거 알지? 집에 가서 예쁜 새 원피스 사줄게, 응?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아줌마가 잘 돌봐줄게. 하나는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이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조정실을 떠나기 전 하나는 원망이 가득 담긴 눈으로 나를 흘깃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내 심장에 영원히 아물지 않을 흉터처럼 새겨졌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저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저 한때 그 아이를 키웠던 여자일 뿐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정실을 빠져나왔다. 강태민도 하나도 체리의 달콤한 위로도 억지로 짜내는 울음소리도 듣지 않았다. 아마 당신은 궁금할 것이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의 눈물 앞에서 그렇게나 태연하고 심지어 냉정하게 알겠다는 말을 내뱉을 수 있었는지.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 오늘 이 법정에 서기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법정에서의 그 차가운 한마디, 그 한마디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서는 수천, 수만 개의 내가 죽어나갔다. 그 시작은 판결이 있기 몇 달 전 숨막히는 여름의 한복판이었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7월의 오후였다. 아스팔트 위로 뜨거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잠시만 서 있어도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러내렸다. 나는 마포 농수산물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한 손에는 김치찌개에 넣을 돼지고기와 두부가, 다른 한 손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생선과 채소가 들려 있었다. 묵직한 봉지들이 양쪽 어깨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걸음은 무거웠다.
타는 듯한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다. 저녁 메뉴는 이걸로 괜찮을까? 하나는 오늘 학원에서 뭘 배울까? 남편 강태민은 약속대로 저녁 식사 전에 들어올까?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걱정들의 무게 때문이었다. 무심코 발걸음을 옮기다 나는 청담동의 한 유명 산부인과 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다. 이름만 들어봤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호화로운 곳이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나지막한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병원 정문 앞에 멈춰섰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 발이 마치 아스팔트 바닥에 녹아 붙어버린 것 같았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내 남편 강태민이었다. 새하얀 셔츠에 단정하게 각 잡힌 검은색 슬랙스. 넥타이는 일부러 살짝 풀어놓아 세련되면서도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풍겼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햇빛을 받아 더욱 반듯하고 신사적으로 보였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나를 향해서는 지어준 적 없는 그런 미소였다. 태미는 차 반대편으로 돌아가 조수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내렸다. 내 가장 친한 친구 윤채리였다. 나는 내가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살과 뼈를 가진 현실의 윤채리였다. 남편은 그녀가 계단 턱에라도 걸려 넘어질까봐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몸에 딱 붙는 하얀색 원피스는 마치 잡지 화보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그녀의 하얗고 날씬한 몸매를 돋보이게 했다. 그리고 그녀의 배는 누가 봐도 선명하게 불러 있었다. 임신이었다. 나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더욱 꽉 쥐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어떤 규칙도 없이 그저 가슴을 찢을 듯이 쿵쾅거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머릿속에서 내 자신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리는 것을 들었다. 태민 씨,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돌처럼 굳어 서 있었다.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무엇에 이끌렸는지 나는 홀린 듯 그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소리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종이장처럼 얇아진 내 자존심 위로 칼날이 그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병원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바로 옆에 있는 더현대 서울 백화점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은 나에게 너무나 낯선 세상이었다. 눈부시게 빛나는 명품 브랜드 매장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화장품 코너, 우아하게 팔짱을 낀 연인들. 나는 문득 남루한 티셔츠에 시장 비닐봉지를 든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이질적인지 깨달았다. 태미는 체리의 손을 잡고 유아용품 매장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갓난아기용 베넷 저고리, 작은 모자, 앙증맞은 양말을 하나하나 골랐다. 서로에게 무언가 작게 속삭이며 웃고 있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은 선명하게 보였다. 한때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던 그 다정한 눈빛이 이제 다른 여자에게 온전히 향해 있었다. 나는 그대로 돌아서서 나가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매장 유리 너머로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이 핑크색 원피스 예쁘지 않아? 나는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하나였다.
내 딸 강하나. 아이는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가 체리의 팔에 매달렸다. 얼굴은 행복감으로 환하게 빛났고 뺨은 발그레했으며 머리는 예쁘게 웨이브가 들어가 있었다. 아이가 입고 있는 파스텔 톤의 원피스는 일반 아동복보다 3배는 비싸서 내가 한 번도 사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었다. 하나, 이 원피스 너무 마음에 들어. 엄마, 이거 사주면 안 돼? 아이는 새처럼 제잘거리며 반짝이는 눈으로 체리를 올려다보았다. 체리는 몸을 숙여 하나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럼 우리 공주님 사줘야지. 대신 엄마랑 약속해야 해. 책 열심히 읽고 아빠 말씀 잘 듣기로. 알았지? 나는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이미 우리 집 현관문 앞이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열쇠 구멍에 열쇠를 제대로 꽂을 수조차 없었다. 결국 나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고 말았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흩어졌다. 생선에서 흘러나온 비린 물이 타일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 순간 나를 헛구역질 나게 만든 것은 귓가에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내 딸의 목소리였다. 엄마, 이거 사주면 안 돼? 내 딸이 다른 여자를 엄마라고 불렀다.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치의 망설임이나 미안함도 없이.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얼굴을 팔에 묻었다. 눈물이 낡은 티셔츠 소매를 적시며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남편에게 배신당한 여자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엄마라는 이름 자체를 빼앗기고 있는 한 여자의 눈물이었다. 어쩌면 나에게 부족한 점이 많아서일지도 모른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세련되게 처신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참아낸다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나는 그렇게 믿었다. 나는 여전히 강태민을 사랑했고 내 딸 하나를 세상 무엇보다 아꼈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필사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 노력의 시작은 비가 채 그치지 않은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나는 얇은 바람막이를 걸치고 낡은 자전거를 끌고 집을 나섰다. 행선지는 집 근처의 작은 편의점이었다. 하나의 영어 학원비를 조금이라도 더 보태기 위해 퇴근 후 몰래 시작한 아르바이트 자리였다. 나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바로 그 눈앞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도 자기 옷에 피가 얼마나 묻었는지만을 걱정할 뿐이다. 그날도 나는 묵묵히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들을 진열대 앞으로 빼내고 있었다. 저녁 7시쯤이었을까. 등 뒤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렸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나였다. 내 딸 강하나. 아이는 요즘 유행하는 한국식 블라우스에 멜빵 치마를 입고 있었다. 높게 묶은 머리, 가볍게 화장한 두 뺨. 한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든 채 주위를 둘러볼 생각도 없이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하며 매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낮춰
진열대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이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었다. 낡은 유니폼 조끼를 입은 내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가 모르는 사람인 척 외면하고 돌아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아이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왔다. 달콤한 비밀이라도 나누는 듯 들뜨고 신이 난 목소리였다. 응, 엄마 저녁 먹었어? 내일 아빠가 엄마랑 나랑 또 아기용품 사러 가준대. 저번에 봤던 그 핑크색 인부복 원피스 엄마한테 진짜 잘 어울렸는데 나 그거 너무 좋아. 나도 엄마랑 커플룩으로 입을래. 아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진열대에서 오렌지 주스 한 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걱정 마, 엄마. 그 아줌마는 아무것도 몰라. 맨날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밖에 모르잖아. 아빠가 그랬어. 저 아줌마는 이 집에 몇 년을 살았으면서 세탁기 브랜드 하나 제대로 모른다고. 머리는 맨날 부스스해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가사 도우미인 줄 알 거라고. 누가 신경이나 쓴대. 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세게 진열대 모서리를 붙잡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손톱이 하얗게 질리도록 플라스틱을 파고들었다는 것만 어렴풋이 떠오를 뿐이다. 눈앞이 흐려졌다. 눈물 때문이 아니었다. 한때 엄마였던 여자와 이제는 그저 서지한 씨가 되어버린 여자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본 것만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렸다. 음료수 코너를 벗어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심장을 후벼 파는 칼날 같았다. 편의점 뒷문으로 나와 직원용 휴게 의자에 주저앉았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뜨거운 바람이 뒤섞여 불어왔지만 방금 내 딸의 입에서 나온 말들보다 더 역겹지는 않았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더 이상 아플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통에는 바닥이 없었다. 그것은 매일 밤 조용히 더 깊은 곳으로 나를 파고들며 가장 사소한 것들로 나를 잠식시켰다. 며칠 뒤 하나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학부모 상담 안내 문자가 왔다. 저녁 식사 설거지를 하던 중에 받은 문자였다. 나는 옷장 문을 열고 모든 서랍을 뒤져 가장 괜찮아 보이는 옷을 찾았다. 결국 내가 고른 것은 3년 전 태민 씨가 생일 선물로 사준 하얀 블라우스였다. 나는 정성껏 옷을 다리고 단추를 끝까지 모두 채운 뒤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내 모습을 비춰보았다. 마침 방에서 나오는 하나를 보고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나야, 오늘 오후에 엄마가 너희 학교 학부모 상담 갈 거야. 아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멈칫하더니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을 보는 것처럼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설마 이 옷 입고 가려는 건 아니지? 나는 망설였다. 나도 모르게 블라우스 밑단을 아래로 잡아당겼다. 응, 이게 엄마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건데. 하나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찼다. 아, 됐어. 오지 마. 엄마가 학교 오면 친구들이 우리 집 가사 도우미 아줌마인 줄 알 거 아냐. 그냥 아빠더러 가라고 해. 아빠는 적어도 옷도 제대로 입고 말씀도 세련되게 하시잖아. 엄마는 정말이지 언제나 촌스럽다니까. 아이는 그 말을 끝으로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다. 문을 닫기 직전
아이가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짜 알아서 창피한 짓만 골라서 해. 나는 좁은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처음으로 내가 딸의 눈에 더 이상 온전한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니었다. 단지 내가 내 딸 옆에 서 있기에는 충분히 아름답지 못해서였다. 나는 아이를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16년간 밤을 새워가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픈 날에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 밥을 짓고 내 밥 한 끼를 아껴 아이의 문제집 한 권을 사주었던 그 모든 세월이 대체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는지 궁금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아픔은 다음 날 저녁 식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식탁 위에는 태민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하나를 위한 달걀말이가 올라와 있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막 첫 술을 뜨려던 순간 태민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는 소파에 가방을 던져놓고 식탁에 앉았다. 나를 쳐다보지도 인사를 하지도 않은 채 그저 젓가락을 들었다. 식사 시간 내내 얇지만 숨막히는 투명한 막이 우리 사이를 덮고 있는 것 같았다. 하나가 몇 숟가락 뜨는 둥마는 둥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말했다. 저 다 먹었어요. 조별 과제해야 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아이는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혜민 씨의 밥그릇 위에 달걀말이 한 조각을 올려주었다. 당신 드세요. 이거 오늘 새로 연 가게에서 산 달걀인데 더 신선하고 맛있대요. 혜민 씨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는 식탁 너머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소름 끼칠 정도로 낯설었다. 서지한 씨, 당신 자신을 좀 돌아봐.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네? 왜요? 태민 씨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여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매일 그렇게 피곤해 저런 아줌마 같을 수가 있어. 나는 입술을 깨물며 목소리를 낮췄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다 보면 시간이 없는걸요. 태민 씨가 내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말만 하면 변명이지.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 다른 여자들도 다 일하고 애 키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을 가꿀 줄도 알고 남편을 지킬 줄도 안다고. 근데 당신은 어때? 밥 몇 끼 차려주는 게 아내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어느새 쨍 하는 소리를 내며 식탁 위로 떨어졌다. 태민 씨는 의자를 밀며 일어섰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한마디를 내 심장에 비수처럼 던졌다. 그러니까 하나가 당신더러 학교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당신 꼴을 좀 보라고. 당신은 지금 남편만 잃고 있는 게 아니야. 딸까지 잃어가고 있는 거라고. 침실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차갑게 식어버린 저녁 식탁 앞에 나 혼자 남겨졌다. 나는 더 이상 숟가락을 들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딸에게 외면당하고 남편에게 저녁 식탁에서 모욕을 당한 후에도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내가 정말로 나약했던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저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인 악몽일 뿐이며 내가 충분히 참고 견디면, 충분히 몸을 낮추면 모든 것이 원래의 궤도로 돌아올 것이라는 헛된 희망. 하지만 아니었다. 결국 나는 더러운 진실을 맨눈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너무나 추악해서 차마 손댈 수조차 없는 진실을. 운명의 그날 밤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게 시작되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았지만 누구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하나는 밥을 깨작거리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강태민은 식사가 끝난 후에도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이었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손톱이 스펀지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도록 수세미를 꽉 쥐었다. 머릿속에서는 망가진 레코드판처럼 하나의 질문만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모른 척해야 하는 걸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젖은 손을 앞침에 닫고 거실로 나갔다. 태미는 여전히 다리를 꼰 채 소파에 앉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나는 그의 등 뒤에 한참을 서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당신 윤채리 씨랑 만나고 있죠? 그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 당신 아이죠? 태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당황이나 미안함이 아니었다.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경멸적인 미소였다. 이제야 알았어? 그래, 맞아. 그리고 아들이야. 당신이 나한테는 끝내주지 못했던 아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마치 내가 불량품을 생산한 기계라도 되는 것처럼 그 사실을 말했다. 한치의 망설임도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오기 시작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짓이 옳다고 생각해요? 우린 부부고 난 당신 아이의 엄마예요. 우리가 함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그가 내 말을 비웃으며 잘랐다. 가족? 이게 가족이라고? 머리는 산발에 옷은 가사도우미처럼 입는 아내. 학부셔 상담에도 엄마가 오는 걸 창피해하는 딸. 이게 당신이 말하는 가족이야? 당신은 이 집에서 그냥 식모나 다름없었어. 나와 하나는 마치 다른 세상의 주인처럼 살았고, 나는 충격의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누군가 내 가슴을 강타한 것 같았다. 하지만 태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내게로 다가왔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 날카로움은 칼과 같았다. 체리는 나를 남자로 만들어줘. 그 여자 곁에 있으면 난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분이 들어.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책임감, 밥, 그리고 하루 종일 지쳐빠진 표정만 줬을 뿐이야. 나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하나는요? 하나한테까지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게 할 생각이에요? 태민이 어깨를 으쓱했다. 하나가 스스로 부르는 거야. 누가 가르치거나 시킨 게 아니라고. 어쩌면 당신이 하나에게 진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 나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떻게 2층으로 올라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하나의 방문을 두드릴 때 내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문이 살짝 열렸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한쪽 귀에는 이어폰을 꽂은 채. 나를 흘끗 보더니 아이는 이어폰을 빼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 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다. 하나야, 너 아빠랑 체리, 아줌마 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아이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한 것처럼 피식 웃었다. 안지 꽤 됐는데. 엄마, 이제 와서 놀란 척할 필요 없어.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누군가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그런데 왜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모른 척했어? 하나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아이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엄마, 진심으로 묻는 거야. 엄마가 정말로 나한테 관심이 있긴 해. 아니면 늘 그랬던 것처럼 그냥 관심 있는 척 하는 거야. 엄마는 늘 너한테. 내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아이는 수술용 메스보다 더 날카롭게 내 말을 잘랐다. 체리 아줌마가 엄마보다 나한테 더 잘해주니까. 아줌마는 나한테 예쁜 가방도 사주고 비싼 옷도 사줘. 근데 엄마는 맨날 돈 타령만 하잖아. 원피스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고 외식 한 번 하면 음료수 값까지 일일이 따지고. 난 그런 거 지긋지긋해. 엄마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제발 그만 좀 해. 엄마는 아빠랑 안 어울려. 그리고 나랑도 안 어울린다고. 체리 아줌마야말로 아빠 옆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멋지고 세련돼 보이는데. 엄마는 우리 가족 얼굴에 먹칠만 할 뿐이라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내 16년 모든 사랑을 쏟아부은 딸이 완전히 낯선 사람의 얼굴로 내 앞에 서 있는 모습만큼은 똑똑히 보였다. 아이는 등을 돌려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마지막 한마디를 내 등 뒤에 던졌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 많아도 학교에 데리러 오지 마. 친구들이 체리 아줌마가 내 진짜 엄마인 줄 알거든. 다들 우리 엄마 젊고 예쁘다고 칭찬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괜히 애들한테 진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아이의 방을 나왔다. 소리를 지르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저 한순간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멈췄다. 나는 낡고 익숙한 집 한가운데 서 있었다. 노란 조명이 칠이 벗겨진 벽지를 비추고 있었다. 미처 개지 못한 옷가지가 의자에 걸려 있고 문 뒤에는 빗자루가 위태롭게 세워져 있었다.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두 사람이 이 집 안에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이 낡은 물건을 버리듯 아무렇지 않게 나를 그들의 인생에서 밀어냈다. 이제 당신은 알겠는가? 왜 법정의 그날 내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지. 내 눈물은 이미 그날 밤 모두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법정에서의 그날 이후 알겠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마지막 남은 족쇄를 끊어내는 칼날이 된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새로운 삶이라고 해봤자 거창할 것은 없었다. 나는 서울의 번잡함에서 조금 벗어난 연남동의 낡은 다세대 주택 꼭대기에 있는 작은 옥탑방을 구했다. 밤이 되면 창밖으로 바람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낡은 시계의 초침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하다 못해 적막한 곳이었다. 이혼 후 몇 주 동안 강태민의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가족의 행복을 전시하는 갤러리가 되었다. 나는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지만 알고리즘이라는 잔인한 장난은 굳이 그들의 소식을 내 스마트폰 화면 위로 띄워보냈다. 어느 날은 세 사람이 고급 뷔페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하나는 아빠와
새엄마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또 다른 날은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진과 함께 가족이란 가장 평온한 안식처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달콤한 주말 같은 문구도 빠지지 않았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 사진들을 보며 심장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이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픔도 분노도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증오가 아닌 차가운 공허함만이 내 안에 맴돌았다.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았다. 믿음이라는 감정이 죽고 껍데기만 남은 채 살아 숨 쉬고 있는 기분. 그들은 후회 없이 즐겁게 나를 떠났다. 그렇다면 나 역시 그들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나는 가장 먼저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다. 강태민, 하나, 그리고 윤채리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모든 소식의 끈을 내 손으로 잘라냈다. 더 이상 그들의 웃는 얼굴과 행복한 가족 사진을 보고 싶지 않았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다. 그 위선적인 광경을 더는 소화해낼 힘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하나가 그토록 옹호하던 여자의 품에서 착한 딸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태민이 내가 더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완벽한 가정에서 멋진 가장으로 살아가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래, 각자 자신의 선택에 충실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옥탑방에서의 삶은 단조로웠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9시가 되어서야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낮에는 동네 편의점에서 물건을 채우고 계산을 했고, 저녁에는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고된 하루였다. 방에 들어와 스위치를 켜고 컵라면 하나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이 유일한 저녁 식사였다. 식사가 끝나면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온 낡은 책을 읽으며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감 세일을 하는 마트에서 시든 채소를 몇 가지 사들고 좁은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작은 방. 창문 너머로 멀리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나는 그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옥탑방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있는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결혼과 함께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던 나의 꿈이 담겨있는 상자였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색이 바랜 원단 조각들, 그리고 손때 묻은 재봉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한때 텍스타일 디자이너를 꿈꿨다. 나만의 패턴으로 세상을 채우고 싶다는 야무진 꿈을 가진 반짝이던 20대였다. 강태민을 만나 결혼하고 하나를 낳으면서 그 꿈은 자연스럽게 잊혔다. 아니, 내가 스스로 잊어버렸다. 나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10년도 더 된 그림들. 서툴지만 열정이 가득 담긴 디자인들이었다. 나는 가만히 손가락으로 그 위를 쓸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차갑게 식어제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심장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내 밤은 달라졌다. 퇴근 후 나는 컵라면 대신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연필을 잡고 텅 빈 스케치북 위에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굳어 생각처럼 그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밤을 새워가며 잊었던 감각들을
하나씩 되찾아갔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고 밤에는 나만의 세상을 창조했다. 고된 육체노동 뒤에 찾아오는 창작의 시간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달콤한 안식이었다. 그렇게 나는 서서히 나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남편의 아내도 하나의 엄마도 아닌 오직 서지안이라는 이름의 나를.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창문 너머의 화려한 서울의 불빛들을 보며 나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 나만의 작은 빛을 다시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옥탑방의 작은 책상 위에서 나의 두 번째 인생이 조용히, 하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인생이란 때로는 가장 단순한 논리조차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점차 깨닫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선택 속에서 행복하기를, 그래서 더 이상 내 삶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운명은 마치 잘 짜인 드라마처럼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잊으려 했던 인물들을 다시 내 눈앞에 데려다 놓았다. 그날은 비는 오지 않았지만 하늘은 무언가에 짓눌린 듯 잔뜩 찌푸려 있었다. 퇴근길 나는 할인 딱지가 붙은 컵라면 몇 개를 사기 위해 늘 가던 동네 마트에 들렀다. 천장에 낡은 형광등이 고장나기 직전처럼 깜빡거렸다. 내가 라면 진열대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을 때였다. 바닥에 질질 끌리는 값싼 슬리퍼 소리와 함께 지친 기색이 역력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나였다. 하지만 내가 알던 하나가 아니었다. 아이는 보풀이 잔뜩 일어나고 여기저기 낡아빠진 수면 잠옷을 입고 있었다. 며칠은 감지 않은 듯 기름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퀭하게 들어간 두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초라하다 못해 비참해 보이는 그 모습에 나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아이의 손에는 컵라면 하나와 양념 봉지 몇 개가 들려 있었다. 아이가 나를 발견했다. 그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마치 세상에 남은 마지막 희망의 불씨라도 본 것처럼 순간 빛이 번졌다. 엄마, 엄마. 아이는 손에 들고 있던 라면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내게로 달려왔다. 망설임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나는 미처 반응할 틈도 없이 아이의 품에 안겼다. 하나는 앙상한 팔로 내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그 가녀린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나 용서해주면 안 돼? 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나는 아이를 밀어내지도, 그렇다고 마주 안아주지도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내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무슨 일 있었니? 그 순간 아이는 눈물 없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체리 아줌마, 그 아줌마, 악마야, 엄마. 아줌마가 아들 낳고 나서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설거지해라, 아기 기저귀 갈아라, 집 청소해라. 뭐 하나 잘못하면 쌍욕을 하고 어떤 날은 밥도 안 줬어. 오늘은 너무 배고파서 몰래 이거라도 사러 나온 거야. 그리고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목소리는 더 작아졌지만 그 안에는 시큼한 원망이 담겨 있었다. 아빠한테도 말했어. 근데 아빠는 시끄럽다고. 아줌마 이제 막 아기 낳았으니까 쉬어야 한다고 귀찮아하기만 했어. 아빠는 이제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자기 아들밖에 몰라. 엄마, 나 더는 못 견디겠어. 엄마, 나 다시 우리 집으로 데려가 주면 안 돼? 응?
나 이제 진짜 착하게 살게. 엄마 말 잘 들을게. 약속할게.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아이를 조용히 관찰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아이의 눈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불안하게 주위를 맴돌았다. 마치 이 심파극을 지켜보는 관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배우처럼. 아이의 눈은 메말라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잘 외운 대본처럼 처절하게 잠겨 있었다. 그리고 아이가 쏟아내는 단어들, 학대, 굶주림, 욕설은 모두 자신의 피해 사실을 나열할 뿐 그 어디에도 진심 어린 뉘우침은 없었다. 엄마, 내가 엄마를 울게 해서 미안해라는 말은 없었다. 엄마, 예전 우리 집이 그리웠어 라는 말도 없었다. 오직 배고픔, 고통, 그리고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인 착하게 살겠다는 약속은 마치 동정심을 사기 위해 내거는 거래 조건처럼 들렸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아이를 바라보았다. 망설여서가 아니었다. 내 마음속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희미한 환상을 조용히 떠나보내는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하나는 내가 보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선택한 천국이 지옥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뿐이었다. 나는 아이의 손에 잡힌 내 팔을 부드럽게 빼냈다. 시선은 여전히 아이의 얼굴에 고정한 채였다.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예전처럼 너를 믿을 자신도 없어. 아이는 충격받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말을 이었다. 사과라는 건 네가 선택한 천국이 지옥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엄마를 떠올리며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저쪽을 선택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네가 잘못한 건 엄마를 힘들 때만 잠시 돌아올 수 있는 도피처쯤으로 여겼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너는 아직도 진짜 사랑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하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잠을 설쳐 생긴 다크서클 위로 숨막히는 당혹감이 번져나갔다. 아이는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지금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슬픔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혼란이라는 것을. 아이는 내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더 이상 아이가 가볍게 기침만 해도 황급히 유자차를 타주고 다음날 아침까지 교복 치마에 뜯어진 단을 밤새워 꿰매주던 옛날의 엄마가 아니었다. 더 이상 골목 어귀에서 아이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물을 삼키며 바라보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엄마, 제발,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아이는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그대로 차가운 마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내가 빌게. 며칠만, 딱 며칠만이라도 같이 있게 해줘. 나 정말 엄마 안 귀찮게 할게. 엄마가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 그냥 잠잘 곳이랑 밥만 있으면 돼. 나 너무 힘들어, 엄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앙상하게 마른 아이의 굽은 등을 그저 내려다 보았다. 한때는 그토록 오만하게 아빠의 손을 잡고 내 집으로 들어와 내 얼굴에 대고 쏘아붙였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이런 데서 사는 걸 집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목소리, 그 표정을 나는 아직도 똑똑히 기억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내 발밑에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 낡은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떨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휘몰아쳤는지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나는 여전히 아이의 엄마였지만 동시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딸에게 무참히 버림받았던 한 인간이기도 했다. 내 존재가 반으로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한쪽에서는 이대로 아이가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결과를 끝까지 맛보게 내버려 두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 더 나약한 나는 차마 아이를 완전히 외면할 수가 없었다. 나는 허리를 숙였다. 아이를 안아주거나 등을 토닥여주지는 않았다. 그저 아이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켰다. 알겠다. 일단 엄마 따라와. 나는 덧붙였다. 널 길거리에 나앉게 하지는 않아. 하지만 분명히 알아둬. 이건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야. 이건 엄마가 내게 잠시 비를 피할 자리를 내어주는 것뿐이야. 그 이후는 네가 한번 부셔버린 신뢰를 어떻게 다시 대하느냐에 달려있어. 아이는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고맙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예전과 같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더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아이가 또다시 내게 등을 돌린다면 그때는 더 이상 아이를 받아줄 엄마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저 조용히 다짐할 뿐이었다. 하나가 내 옥탑방에 함께 지내기 시작한 첫 며칠 동안 아이는 이상할 정도로 얌전하고 순종적이었다. 매 끼니 때마다 서투른 솜씨로나마 내 요리를 도왔고 식사가 끝나면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낡은 그릇을 깨뜨리는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내가 부엌에 들어설 때마다 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건 제가 할게요. 엄마한테 보답하고 싶어요. 어느 날은 좁은 방을 청소하다 말고 바닥에 주저앉아 습기 찬 나무 천장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렇게 좁은 옥탑방이라도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따뜻하고 좋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감동해서가 아니었다. 믿을 수가 없어서였다. 아이의 그 반짝이는 눈 속에서 내가 본 것은 나를 향한 그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시중을 받으며 아무런 대가 없이 살았던 과거의 기억에 대한 일시적인 향수일 뿐이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그 얇은 위장의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엄마, 나 새 스마트폰 사주면 안 돼? 쓰던 건 체리 아줌마가 뺏어갔어. 빨래를 하던 내 손이 멈칫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다. 엄마는 그런 거 사줄 돈 없어. 엄마 돈은 우리 둘 밥 먹고 방세 내기에도 빠듯해. 아이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날 오후에 다시 나에게 다가왔다. 엄마, 내 옷들 다 낡아서 입을 수가 없어. 새 옷 몇 벌만 사게 돈 좀 주면 안 돼? 나는 빨래 대야에서 손을 뺐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옷은 깨끗하고 찢어지지 않았으면 된 거야.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입는 게 아니잖니. 엄마는 정말 돈이 없어. 이해 못하겠니? 이번에 아이는 침묵하지 않았다. 아이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그 눈빛은 내가 아주 익숙하게 보아왔던 바로 그 감정으로 변해 있었다. 경멸. 여기 진짜 지루하다. 잠자는 곳부터 밥 먹는 것까지 전부 다 낡아 빠졌어. 친엄마한테 돈 몇 푼 달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아이를 아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에야말로 나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확실히 매듭지어야겠다고. 하나야, 엄마가 네가 지낼 다른 곳을 알아봐 줄게. 필요하다면
첫 달 방세는 엄마가 보태줄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여기에 계속 머물 수 없어. 법원의 판결이 그랬고, 무엇보다 엄마 마음속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아.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이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벌개진 얼굴로 소리쳤다. 엄마 진짜 악독하고 속 좁다. 내가 이렇게까지 자존심 버리고 사과했는데도 용서를 안 해. 엄마는 체리 아줌마 발끝만도 못해. 그 아줌마는 적어도 나 밥은 굶기지 않았고 용돈도 줬어. 근데 엄마는 나를 쫓아내는 거잖아. 엄마는 내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 아이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방 안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내 얼굴에 대고 따귀를 때리듯 마지막 말을 뱉어냈다. 엄마는 그냥 촌스럽고 인색하고 좀스럽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면서 남들도 자기처럼 불행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여자일 뿐이야. 이딴 거지 같은 보금자리. 나도 필요 없어. 내가 아빠 따라간 게 맞아. 체리 아줌마가 변해서 그런 거지.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나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은혜를 모르는 낯선 사람이었다. 나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너를 쫓아내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 마음은 네가 필요할 때마다 버렸다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쓰레기통이 아니야. 너는 반성하지 않았어. 단 한 번도. 너는 그저 네가 처한 비참한 상황에서 도망치고 있을 뿐이야. 엄마 눈에는 그게 너무나 잘 보여. 그리고 이 집에는 받을 줄만 알고 지킬 줄은 모르며 원망할 줄만 알고 사랑할 줄은 모르는 자식을 위한 자리는 없어. 나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눈을 보았다. 너는 아빠와 체리, 아줌마와 사는 것을 선택했어. 그렇다면 네 선택에 끝까지 책임을 져. 내 말을 들은 아이는 눈을 부릅뜬 채 증오의 찬 걸음으로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떠나기 직전 고개를 돌려 이를 갈며 말했다. 두고 봐. 다시는 엄마랑 이 거지 같은 집구석을 찾아오는 일은 없을 테니까.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방을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울지도 떨지도 않았다. 그저 고통스러울 만큼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마침내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아이의 진짜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하나가 떠난 후 내 삶은 다시 예전의 단조로운 리듬을 되찾았다. 더 이상 투덜거리는 소리도, 아침마다 욕실 바닥을 물바다로 만드는 사람도 없는 식사 시간. 나는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낡은 자전거를 타고 동네 마트로 향했다. 창고 정리와 매장 청소가 내 일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이에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물었다. 나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침대에서 영원히 누워있게 될 것이고, 끔찍한 기억들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 목을 조여올 것만 같았다. 나는 옛집의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더는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이란 고요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내가 더는 듣고 싶지 않은 이름들을 가장 기이한 방식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법이다. 그날은 하늘이 흐리고 안개비가 먼지처럼 흩날리는 날이었다. 내가 마트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을 때 익숙한 인형이 다가왔다. 어머, 지안 씨 아니야. 오랜만이네.
고개를 드니 화영 언니였다. 강태민과 내가 예전에 가구 회사에서 함께 일할 때 동료였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언니는 예전보다 야위고 피부도 햇볕에 그을렸지만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언니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조용히 목소리를 낮췄다. 댁의 소식 듣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런데 혹시 강태민 씨 소식은 들었어?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목소리가 저절로 낮아졌다. 네? 무슨 소식이요? 화영 언니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긴 한숨과 함께 말을 이었다. 완전히 망했대. 집, 차, 돈 전부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충격이라기보다는 텅 빈 느낌이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누군가에게 확인받는 기분. 언니는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었다. 그 윤채리라는 여자 정말 보통 여우가 아니더라. 아들 낳고 나서는 아들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면서 태민 씨를 구슬려서 집이랑 땅 문서를 전부 자기 명의로 돌려놨대. 당신이 가장이니 아들 미래를 위해 멀리 봐야 한다. 기둥으로서 가족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했다나 봐. 근데 그 바보 같은 강태민은 홀딱 넘어가서 의심 한번 안 했다지 뭐야. 언니는 혀를 찼다.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태민 씨가 가진 돈까지 전부 자기 계좌로 옮긴 다음에 그 여자가 아기 데리고 증발해버렸대. 편지 한 장 없이 흔적도 없이. 태민 씨가 미친 듯이 흥신소에 경찰에 다 알아봤는데 결국 아기 옷에 남아있던 머리카락 몇 돌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자기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럼 그는 지금 어디에 있대요, 언니? 말도 마. 폐인 다 됐지. 어떤 사람은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하는 걸 봤다고 하더라. 머리는 산발에 다 찢어진 잠바 걸치고 구걸하고 있더래. 누가 쫓아내도 거기 주저앉아서 윤채리 사진 한 장 손에 들고 울부짖고 있더라고. 아주 꼬리말이 아니었대. 화영 언니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지한 씨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인과응보라는 건 일부러 길을 멀리 돌아와서 더 아프게 때리는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하늘이 조금씩 개는 것 같았다. 강태민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들은 후 나는 그 비극의 연쇄가 거기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화영 언니를 만난 그날 이후 나는 자꾸만 하나의 생각이 났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이가 내 옥탑방을 박차고 나간 이후로 몇 달 동안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골목 어귀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세댁 그 딸내미 말이야. 서울역 근처 허름한 식당에서 일하는 거 알고 있어? 내 손이 멈칫했다. 네? 하나가요? 응. 내가 며칠 전에 봤다니까. 설거지도 하고 테이블도 닦고 어떤 날은 길에서 전단지도 돌리더라. 듣자 하니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는데 월세가 며칠 밀려서 주인한테 쫓겨날 뻔했다나 봐. 딱하기도 하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곱슬머리에 예쁜 원피스를 입고 화장한 얼굴로 거울 앞에서 나를 비웃으며 말하던 공주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엄마, 그 촌스러운 옷 입고 창피하지도 않아?
이제야 그 아이도 깨끗한 신발 한 켤레, 반찬이 제대로 갖춰진 밥 한 끼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한때 그토록 경멸했던 것들의 가치를. 일주일 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전처럼 흥미진진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새댁 딸내미 식당에서 쫓겨났대. 세상에 손님한테 국밥을 엎질렀다나 봐. 주인이 엄청나게 욕을 하니까 지지 않고 대들었다지 뭐야. 그러니 누가 편들어 주겠어. 지금은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어디서 지내는지도 모른대. 나는 아주머니에게 조용히 차를 따라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엄마가 있었음에도 결국 자신의 오만함으로 그 모든 것을 걷어차버린 한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 충격적인 결혼 생활의 후유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후 나는 온라인으로 패션 디자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디자인한 옷을 입고 싶다는 잊었던 꿈을 다시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문득 예전에 강태민이 했던 말이 떠올라 혼자 웃음이 터졌다. 당신이 만든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고물상에서 옷 주워다 입은 줄 알걸? 이제 나는 내가 만든 옷을 입는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거울 앞에 선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다. 지독한 폭풍우를 온전히 제 발로 걸어 나온 한 여자의 모습을. 매일 내게는 할 일이 있었다.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고 재봉틀을 돌리고 가끔은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 재봉틀을 다룰 줄 모르는 아주머니들에게 무료로 재단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점심때면 옥탑방 앞 작은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었다. 귓게는 지붕 위 참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왔다. 내 곁에는 남편도 자식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진짜 행복이 다른 누군가가 죗값을 치르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놓아야 할 것을 과감히 놓아버리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내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옥탑방 창가에 서서 나는 아침 햇살이 비추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본다. 그리고 평온하게 미소 짓는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나 자신으로 온전히 서 있었다.